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인공지능이 쏘아올린 변화는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망, 원전, 중공업까지 우리 제조업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잡아야 할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김정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요즘 이슈가 국내와 그 해외 이슈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죠. 세계 속의 한국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도 잠정 경제 성장률을 2%대 한 중반 정도로 올린다. 네. 이런 뉴스도 읽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반도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정말 운이 좋죠. 운이 좋다. 예. 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건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세계가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2023년 1분기 SK 하이닉스의 이익 상태가 어땠느냐?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그건 AI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AI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오픈 AI도 상상하지 못했고 오픈 AI에다가 대부분 자금을 투입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요.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직전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챗GPT가 딱 나오고 며칠 지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엄청나게 뛰게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인간이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네.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AI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건 이세돌 몇 단위 바둑하면 그런 거나 하는 건가 보다 그랬잖아요. 네. 챗GPT 나올 때도 만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한번 내보자. 그런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저는 가요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가요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보자 했는데 빵 터진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챗GPT가 빵 터진 거예요. 왜 갑자기 빵 터졌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쓰기 시작하니까 네. 이거 되겠네 하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픈 AI 당연히 투자를 한 거고 또 구글도 투자하고 네. 아마존도 투자하고 오만 대들이 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핵심은 GPU인데 GPU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 메모리가 문제인 겁니다. 네. 메모리는 반도체 중에 정말 한심한 반도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주 단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그 로직 반도체들이 몇 나노 따지잖아요. 그게 10나노를 넘어서서 7나노, 3나노, 2나노 가잖아요. 네. 그런데 D램은 어떠냐? 아직도 10몇 나노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 왜?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안에. 네. 커패시터라고 하는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직 반도체는 회로만 줄이면 돼요. 네. 근데 D램 이 메모리는 회로를 가늘게 해도 아무리 해봐야 커패시터라고 하는 이 창고를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 CPU라든가 GPU는 성능이 매우 좋아지는데 메모리는 안 좋아져요. 네. 그냥 옛날 그 상태로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로직 반도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메모리였던 거고 그래서 심지어 슬레이브 엘리먼트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져 있는 거죠. 노예 요소. 아무튼 노비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따라다니는 거고 그냥 따라오라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네네. 되는 거고 따라가는 주도적으로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메모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네. HBM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 HBM을 하다가 보니까 메모리의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HBM이라고 하는 거는 D램을 네. 여러 겹 쌓아 올린 겁니다. 네. 여러 겹 쌓아 올렸는데 그거를 쌓아 올리게 되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를 SK 하이닉스가
뭐 어쩌면 우연히 선변 지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포기했어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네네. SK 하이닉스는 붙들고 있었어요. 끝까지. 근데 그 뻥 터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가속기라고 하는 걸 만들 네네. 때 자기들은 GPU를 잘 만들고 있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성능도 좋은데 메모리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속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HBM을 해보니까 네.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HBM 주문을 늘리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난 거고 삼성전자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전에 포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HBM을 이제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HBM은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용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겹 쌓이니까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못 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수율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게 한 50% 정도 지금은 한 80% 넘어왔다 그러던데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생산 능력은 제한돼 있는데 HBM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D램 버리는 D램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웨이퍼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D램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일반 D램도 공급 부족 상태로 가게 된 거고 일반 D램 가격도 폭등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PC 만들기도 쉽지 않고 스마트폰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2022년에 그런 그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을 놀랍게 벗어나게 된 거죠 지금. 네. 예. 뭐 운도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무명 가수가 노래 연습 계속 하고 있었고 네. 음반 계속 내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그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진 뭐 그런 상황도 좀 연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중간에 2019년에.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는 거 뭐. 그 와중에 붙들고 있었던 SK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죠. 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반도체하면 일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도권 우리가 가지고 온 것 같고. 지금 한국 반도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뭔가 특별한 계기? 어떤 뭐 우연이든 필연이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죠. 또 네. 일본 사람들의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족쇄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장인 정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잖아요. 일단 후하게 그렇지 평가하죠. 않아요. 장인 정신 물론 기왕 뭘 할 거면 잘하는 게 좋지만 그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됐던 건데 자 미국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이 도대체 왜 거기에 나오는가 원래 D램은 인텔의 주 종목이었습니다. 세계 D램 공급량의 80%를 인텔이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메모리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쫓아온 거예요. 네. 일본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쫓아오기 시작했고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인텔은 투자를 줄였는데 일본은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실력이 좋아졌고 가성비가 좋아졌고 네. 인텔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D램 시장의 80%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네. 인텔 거를 다 가져갔어요. 일본이. 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얘들 뭐야? 얘들 뭐야? 그래서 일본의 목을 잡죠. 네. 그래서 1986년에 그 반도체 협정이라고 네네.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 일본이 쓰는 반도체의 몇 %는 수입품을 써, 미제 수입품을 써라고 하고 또 값은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없어. 네. 이렇게 딱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제한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무렵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스티브 잡스가 PC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 PC는 남들은 흉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시스템 자체가 딱 이제 고정돼,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철저하게 이 지적재산권 제한을 걸어서 네. 그거는 확산이 잘 안 됐습니다. 애플의 맥킨토시라고 하는 네네. 거. 그런데 IBM이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IBM은
구조를 좀 널널하게 만들었어요. 호환 기종이 막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호환 기종이 나오게 되고 싸구려 PC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대만제, 한국제 PC 이런 것들인 거예요. 청계천제, 뭐 네. 용산제 PC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IBM이었어요. IBM PC라고 하는 거. 그게 호환 기종을 네. 열어버린 겁니다. 개방하니까 역시 옆에 우후죽순 뭔가 생길 수 있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싸구려입니다. 네. 싸구려고 또 허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길지 않고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여야 되는가? 싸구려 PC에 네. 그럼 싼 반도체여야 되는 싸구려 건가요? 반도체여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 싸구려 반도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죠. 메이드 바이 삼성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삼성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1987년 말인가 86년 말인가 이명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네. 투자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한테 넘긴 거죠. 이건희 회장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시기 딱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 이전까지 반도체 투자해놓은 그 빚 때문에 삼성이 망한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네. 완전히 그거 빚 다 갚고 그리고도 돈이 뭐 엄청나게 남을 정도로 대박이 난 상태예요. 네.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도 싸구려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했어요. 시류를 안 못했어요. 탔군요. 네. 미국이 못하게 막았고 네. 예, 반도체 협정을 가지고 값을 어느 정도 못 낮추게 했고 그다음에 저가 반도체를 만들기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장인 정신 때문인가요? 그렇죠. 더욱더 정교하고 수명이 긴 거. 그래서 수명 25년짜리 이런 거예요. PC에 25년짜리 반도체를 쓴다는 건 난센스예요. 그럼 그건 어디 용도였느냐? 메인프레임 용도였습니다. 1970년대의 반도체들을 보면 집체만 하잖아요. IBM 반도체들. 그런 거 용도였던 거예요. 그걸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PC, 싸구려 컴퓨터의 시대가 되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 대만 기업들이 이제 활개를 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실력도 실력 좋아지게 좋아지고. 된 거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이 세계 패권도 이제 역사 보면 쭉 흘러가듯이 예. 이제 제조업 이런 패권도 쭉 흘러가서 지금 결국은 일본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소니 하면은 정말 고가에 비싸고 꼭 생일 때 가져야 되는 뭐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소니 어디 갔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옛날 옛적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조업이 이제 한국 잘한다. 중국은 뭐 저가하고 싸구려고 고장나고 이러다가 이제 제조업하면 그냥 중국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 너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제조업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성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제조업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이 아니었다면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지금쯤 다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 무너졌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그렇고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기미가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이 다 그대로 나타났었잖아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왜 그걸 걱정하는 상황이 됐느냐. 산업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일감이 사라지니까. 네. 석유화학 단지 저 여순이 뭐 이런데 일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가성비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조선업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한때는 50% 이랬었는데 그게 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일본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조선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성비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들이 받는 그 가격을 받고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반도체도 그랬었거든요. 반도체도 화웨이가 반도체를 정말 설계를 잘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 화웨이 스마트폰이 22년인가 2020년인가 정확히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어요.
한때 넘어섰어요. 네. 쫙 치고 올라와서 넘어섰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TSMC로 하여금 화웨이 반도체 만들어주지 마. 네. 네. 이렇게 하니까 화웨이는 네.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설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물로 만들어주는 거는 TSMC가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는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된 거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게 된 거고 네. 네. 그래서 갤럭시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됐을까? 이미 넘어갔다. 다 먹혔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그 구체적 과정은 뭐였을까? 그거는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넘어갔었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예, 중국 돈을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삼성전자, SK 여기서 근무하던 기라성 같은 네. 인재들이. 인재들 다 거기 가서 뭐 자기들 뭐 거기 협력업체 만들고 거기에 임원되고 뭐 수업 지금도 많을걸요 아마. 네. 네. 그나마 미국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아마 다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거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어쨌든 미중 경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고 사실은 더 뭐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은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엄청나게 합니까? 기회를 맞이한 거죠. 네. 미국이 중국을 잘라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간이- 살아난 거예요. 아, 그게 조방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산업들 다 그겁니다. 예. 네. 예를 들어 조선산업 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이 한국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선. 그런데 배 제일 잘 만드는데 제일 싸게 만드는데 제일 빨리 만드는데 어디냐? 중국이에요. 물론 LNG 선박 같은 거는 기술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배 껍데기 만드는 거는 최소한 중국이 제일 잘해요. 제일 빨리 하고 제일 싸게 만들고 제일 대량으로. 한국은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속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다만 정교함은 우리가 잘한다. 또 원자력 발전 네. 원전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어디냐? 러시아, 중국이에요. 근데 이거 다 잘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아, 그래서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뜨고 있는 모든 산업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네. 대부분 중국이 더 잘합니다. 한번 보세요. 전력, 원자력 비슷하거나 중국이 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다 그래요. 근데 다 잘려나갔어요, 거기가. 지금 미중 경쟁을 굉장히 안 좋은 변수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인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게 하나의 또 우리한테 그거 도움이 없었으면 우린 됐구나. 망했다니까요. 일본처럼 됐을 거예요. 일본이 왜 다 망했습니까? 한국 때문에 망했잖아요. 한국 기업들의 가성비와 또 그들의 시장 친화적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네네. 시장 친화적 태도를 일본 기업들이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다 망한 겁니다. 그게 그대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로 왔군요. 똑같이 왔었어요. 똑같이 왔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고 훨씬 더 가성비가 가성비 좋았고 좋죠. 워낙 노동력도 많고. 예. 그런데 미국이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중국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참가할 수 없는 시장이 생겨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새로 생겨난 시장에서의 최강자는 누구냐? 한국인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교수님. 85년에 그 플라자 합의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 막 목 조른 거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너무 이제 커가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자 합의 있었지, 이제 환율 문제 건드렸지. 그 다음 해에 반도체 그 협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저 미국 인간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우리는 미국 덕분에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럼요. 아.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단지 미국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게. 의도는 아니었겠죠. 네. 미국이 그걸 한국을 뭐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중국이 너무 중국을 때리기,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짜다 보니까 예, 우리는 반사 이익인 거고요. 그렇군요. 어부지리인 거죠, 우리는. 재밌네요. 그 구조가. 네. 그럼 이제 쭉 미중 경쟁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는데요. 우리 제조업만 본다면. 뭐 앞으로 그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네. 지금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 조방원이라고 하는 게 다 사양 산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원전도 이제 뭐 그렇고 조선은 사실 그 대우조선도 몇 년 전에 네. 이제 일이 크게 났었고 이 그거 다 방사는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어졌거나 2차 대전 때 만들어졌거나 뭐 그런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때 이슈였던 게 갑자기 확 뜨고 있어서 예. 아니 이게 다시 21세기 뭐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다시 우리 제조업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중국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음. 그 중국의 역할을 누가 맡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예,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에 주도했던. 거쳤던 그 과정을 지금 다시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재밌네요. 이게 네. 수명이 짧습니다. 뭐 왜? 영원하지 않아. 낡은 산업이잖아요. 누구라도 따라올 수 있는 산업인 겁니다, 이게. 기술이 뭐 우리가 독특하게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만 숙련공들이 다른 데는 없다. 네, 네. 우리는 그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산업들인 거죠. 왜?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고 네네. 이미 교과서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럴 만한 나라들이 많죠, 지금. 베트남, 네. 폴란드, 멕시코, 인도 이런 나라들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어요. 예, 터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분야예요. 그 이전에 뭔가를 우리 해야 그래서 되는 거죠. 엄청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항상 예. 이 후발 주자들이 언제 치고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 그야말로 유망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의 핵심은 또 배터리이니까 네, 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차와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휴머노이드 로봇도 배터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전기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전기차는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터리를 먹을 수 있는 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차 바닥 한가득 배터리를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로봇은요. 네. 요 뱃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용량이 한계가 있네요. 용량의 한계가 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공장에서 그거 하다가 멈추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전기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많을 것이고. 자, 그러면 배터리의 성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중국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 배터리이고 네.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LFP. 예, 네. 리튬, 철. 아. F가 철이잖아요. 네. P 인산염 배터리. 요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네. 우리는 3원계 배터리라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걸로 구성된 배터리예요. 네. 요건 비싸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산 배터리가 완전히 석권을 했어요. 싸니까. 그리고 굳이 3원계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다.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오래 쓸 수 있는데 비싸요. 우리나라는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LFP 배터리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에다가 넘겨준 거고 네.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 가서 만든 거고 사실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이 전기차들이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 좀 몇 년 써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전기차가 뭔지도 잘 모르고. 네. 써보니까 이제 중국산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배터리를 너무 자주 갈아야 돼. 오래 가지 못하는군요. 예. 네. 오래가지 못하고 밀도도 낮고 그리고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도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빨리 하자면 좀 위험해요. 아. 한국산은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고 네. 그리고 2027년까지 삼성 SDI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네네. 출시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뭐냐면 지금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액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체 서로 다른 액체가 중간에 칸막이가 하나 있어서 서로 분리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온 교환을 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녹기가 쉽대요. 녹으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삼원계 배터리의 위험성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속에 액체를 다 없애고 다 고체로 만드는 건데 2027년에 삼성 SDI에서 그것을 출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시험하고 있대요. 시제품들을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한국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작은 데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중국산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배터리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특히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27년. 생각을 합니다. 근데 27년이면 내년이네요. 내년이에요. 오. 예. 근데 아직도 비싸요. 아직도 비싸대요. 얼마 이제 출시를 얼마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비싼데 만약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네. 비싼 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가성비가 맞는 거죠. 뭐 상쇄할 수 있죠. 예. 네네. 인간보다 한 10배 정도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배터리도 그렇죠. 가성비가 맞는 거죠. 네, 그건 네, 두고 네.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근데 진짜 신산업은 사실은 두뇌를 만드는 일인데요. 그게 AI 모델들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 인재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AI 관련된 인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그럼 어디 실리콘밸리나 중국으로 가나요? 대부분 인재는 실리콘밸리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인재를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예, 대우 안 해요. 그거 뭐 CEO가 대우를 안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네. 남들이 대우를 안 해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는. 나는 1억을 버는데 쟤는 100억을 벌어. 이 꼴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그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력만큼 버는 게 당연하고 대우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나 1억 벌 때 쟤 10억 버는 거 20억 버는 거 못 봐. 약간 뭐 이런 그 것 정도는 때문에. 오케이. 100억을 100억은 버는 건 안 어떠냐. 예를 들어서 네. 이 인재 하나가 네. 만든 제품,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품이 1년에 1조를 벌어다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1천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네. 뭐 부가가치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줘야 네, 된다고 봐요. 미국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에서 야, 내가 원하는 내가 너 찍었는데 너 오면 1억 달러 줄게 이렇게 했어요. 현금으로 그냥 1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500억? 네, 지금 환율로 대충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주면 30억이에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로 가겠냐 여기로 가겠냐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우리 과학 인재들이 네.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아. 미국 간다 그러고 뭐 네, 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를 잡아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동조합이 야 우리 성과급 얼마 줘 이거는 하는데 한 명의 뛰어난 개인이 얼마를 받는 거는 우리는 용납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으로 그 수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간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네. 우리는 근데 해결 못한다 그거. 그거 하려면 자기가 창업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조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제조 기반들 그것을 가지고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 이거는 몇 년 갈 거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AI의 두뇌를 만드는 일 이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한 나라의 거의 생존이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사활이 정말 달린 건데 네. 예전에는 뭐 군사력, 경제력이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니까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여기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새로운 드론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드론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좀 자기가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군대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거 이런 새로운 거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뭐 방산업체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 군대와 스타트업 그 벤처 기업가도 아니죠. 그냥
자기 창고에서 뭐 만들고 이러는 사람. 그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런데 될까? 저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뀔 때가 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농업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이 낙후된 데들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모습에 그냥 있는 데들 이제 물러나야 돼요 다. 그러니까 나라가 뭘 보호해줘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데도 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데 너무 취해 있어요, 사람들이. 와,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도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밖에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다. 여기서 바뀌어야 우리가 정말 거칠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저희 첫 질문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부터 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명쾌하게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이제 두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좀 암울하다. 좀 전반적으로 마지막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굉장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 놨던 그 산업 기반, 그 제조 기반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네.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이거는 지정학적인 갈등,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낡은 기술들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5년 후에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지금 주가 뜬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빠질 취해 수 있으면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산업들로 현재 떠오르는 것들은 보면 그게 AI이고 AI인데 뭐 전력이라든가 반도체 이거라기보다는 AI의 모델이잖아요. 네. 네. 아이디어들. 예. 또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 무기들. 네. 또 우주 산업.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그런 우주 산업들. 이런 것들이 신산업이잖아요. 또 양자 컴퓨팅 네네네. 이런 것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도 이게 안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산업은 몇 년 못 간다. 그러네요. 요즘 네. 그 각국 정상회담 그 스테이먼트 같은 거 끝에 보면은 꼭 우주 협력, 사이버 협력, 인공지능, 양자 네. 꼭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 자신 있어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사실 좀 없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옛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갑자기. 알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도 있고 또 실력도 있지만 이것은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어쨌든 미래 동력을 확실하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잠재력을 또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경제 기회는 무엇이고 위기는 무엇인지 김정은 교수님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